집이 생각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들었던 프레드의 웃음소리, 거실에서 책을 읽던 조용한 콧노래, 일터로 나가기 전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 등 프레드에 대한 추억이 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소리들은 사라지고 무거운 담요처럼 저를 누르는 고요한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질식할 것만 같았고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가 돌아올 거라는 반쯤은 기대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제임스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프레드와 가까웠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우상화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자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더 조용했지만 덜 심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울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병에 담아 제가 뚫을 수 없는 침묵의 벽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돕고 싶었고 그가 어떤 어두운 곳으로 숨어든 그를 다시 끌어내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책상에 메모를 남겨두고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작은 방법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에 대화를 나누며 슬픔의 조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낮게 틀고 프레드의 단점, 친절함, 그를 잊을 수 없게 만든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동안 프레드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면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애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를 잃었다는 유대감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소리내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말없이 남아있던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제임스의 손이 제 손을 스치곤 했는데 우리는 손을 떼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잠시 머물렀어요. 제임스의 시선이 식탁을 가로질러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잠시 동안은 그가 저를 엄마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서로에게 매달린 두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전기가 흐르고 있었죠. 죄책감이 제 마음 가장자리를 갉아먹으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임스가 제안한 관계를 갈망하는 이기적이고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외로움, 위안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프레드가 좋아하는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임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여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계속 살기를, 다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임스가 제 눈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준 이유는 제 자신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슬픔의 무게는 말없이 묵직하게 공중에 떠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 즉 말을 넘어선 이해와 연결의 불꽃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편안함과 더 위험한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프레드가 좋아하던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임스가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텔레비전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제 생각의 안개 속에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속삭이듯 낮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여 망설였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여전히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고 지나간다는 것을 상상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고 제가 피하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프레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슬픔에 갇혀 다시는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안정된 채로 마침내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계속 살기를, 다시 기쁨을 찾기를 바랄 거예요. 제임스는 내가 짊어진 무게와 씨름하는 것처럼 이마에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가 제 눈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대답하지 못한 채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프레드 없이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어떻게 프레드의 기억을 기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과 그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은 제 손의 따뜻한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감쌌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면서 왠지 방이 더 작아 보였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아래에는 연약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 즉 연결의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 중 누구도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더 복잡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임스는 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임스가 위로가 필요해서 자신의 고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친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요리하는 동안 주방에서 저와 함께 카운터에 기대어 학교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은 현관에서 제 옆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어깨를 스치는 그의 손길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 침실 문간에 서서 제가 빨래를 개거나 서랍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기도 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가족적 애정을 넘어선 일종의 집중력이 느껴져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켜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부드러움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감정이 가득 찬 채로 쳐다보는 그를 포착하곤 했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고 제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찰나의 인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한 것은 그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사소한 말들,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서서 엄마 오늘 예뻐 보여요 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각각의 단어는 그 자체로는 충분히 순수했지만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 근접성이 전기처럼 느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충전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높은 선반 위에 있는 그릇을 집으려고 손을 뻗자 제임스가 제 뒤로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팔을 스치면서 제 몸 전체에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당면한 일에 집중하는 척 얼음을 얼렸지만 그의 망설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움직이지 않았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언의 감정이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공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에 의문을 품을 만큼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걸까요? 내 외로움을 그에게 투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리 사이에 위험하고 금지된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죄책감이 저를 집요하게 갉아먹으며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 내 별표 아들 별표이자 내가 무엇보다도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정의 그물망에 갇혀 풀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손길, 속삭이는 말 한마디가 제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떨어져 있으라고 소리쳤지만 제 또 다른 부분, 더 어둡고 취약한 부분은 이 연결이 어디로 이어질지 보기 위해 기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흩뿌려진 하늘 아래 현관에 함께 앉아 있는데 제임스가 숨이 멎을 듯한 강렬함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가 너무 그리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도움이 돼요. 당신 덕분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의 말은 아름답고도 파괴적인 주먹처럼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내가 그를 붙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저는 그를 끌어안고 더 꽉 끌어안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싸는 동안 저는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의 홍수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그렇게 몸을 밀착하고 시원한 밤 공기에 숨결이 섞인 채로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의 눈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며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저에게 키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키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술을 위로 구부리며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느끼지 못했던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얘야. 그가 현관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 중 한 명이 끝내지 않은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일을 끝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밖의 폭풍이 안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 오는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거실에 앉아 벽난로에 깜빡이는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만족하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집요하게 두드리며 우리가 만든 이 연약한 거품 너머의 세상을 리듬감 있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임스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강렬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려서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가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 압력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손을 제 몸에 스쳤습니다. 속삭이는 정도의 작은 접촉에 불과한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그런 척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보여요. 그의 말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일상과 책임감 아래 제 아픔을 묻어둔 채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을 마주한 저는 더 이상 가식적인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숨을 수도 없었고
그가 빛으로 끌어내려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숨이 턱에 걸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 순간을 음미하듯 눈을 살짝 감은 채 제 손길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공포와 욕망이 내 안에서 싸우며 각각의 감정이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톱을 세웠다. 이건 잘못돼서 나는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다. 이성적인 마음은 상황이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물러서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의 존재가 주는 자기장에 이끌려 제자리에 뿌리 박힌 채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알아요. 그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허락, 안심, 심지어 면죄부 같은 무언가를 찾으며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둘 중 누구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박한 키스로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두려운 듯 부드러웠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곧 더 깊고 원초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에 엉키며 마치 그를 놓으면 저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빗소리, 불의 딱딱거리는 소리, 똑딱거리는 시계의 소리 등 주변의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았고 무한하면서도 찰나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제 몸의 모든 신경이 살아서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여 따끔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옳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몸을 추스르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숨막히는 담요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제임스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와 불가능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헤어졌을 때 우리가 저지른 일의 현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이 얕게 헐떡거렸고 마치 물에 빠졌다가 막 떠오른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 몸은 여전히 그에게서 발산되는 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방금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맙소사, 제임스,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연약함과 결연한 의지가 섞인 채 떨리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응시하며 이해와 용서, 어쩌면 확인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대답은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죄책감과 혼란의 안개를 뚫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간단한 5마디가 제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진실, 즉 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어내고 수치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방에 틀어박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즉 더 어둡고 위험한 부분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짜릿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고 금지된 스릴이 불처럼 제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에 결심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가 그의 존재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향한 끌림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어조로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은 없었고 제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조용한 절망감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전율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 내면 깊숙이 묻어두고 닫힌 문 뒤에 숨겨두고 속삭이는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지지했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헤어진다는 생각, 어둠 속에서 맺은 이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모든 이유를 상기시키려고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대신 저는 그의 얼굴, 이마에 지저분하게 떨어진 머리카락, 희미하게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 어려 보였고 아프도록 아름다웠지만 그의 표정에는 나이를 믿기지 않는 성숙함과 감정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오늘 밤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제임스,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든 간에 복잡해요. 위험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릴 판단하고 미워할 거예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는 불확실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신뿐이에요. 우리.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 있었고 저는 그 무게에 제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책임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그물망에 얽혀 있었고 스스로를 구출할 수도 없었고 구출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곧 끊어질 것 같은 활시위처럼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다정하면서도 절박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나는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중얼거렸다. 누가 알게 되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내 손가락을 감싸며 내가 도망칠까 봐 두려워하는 듯 단단히 붙잡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약속할게요.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저항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내 피부에 남아있고 그의 입맞춤의 맛이 내 입술에 남아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긴장된 눈빛과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을 돕고 농담을 건네며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그리움으로 무거웠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공유했던 비밀이 떠올랐고 그 비밀은 이제 폭풍우를 위협하는 먹구름처럼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말하기 전에 망설이는 모습에서 그 비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의지력을 다해 싸웠던 그를 향한 끌림을 저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우리 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이 조용하고 바깥 세상이 멀게만 느껴지던 저녁 식사 후 현관 계단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리지만 저와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 그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제임스,
나는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충격에 대비하듯 턱을 살짝 조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고통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제 배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 감정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조차 제 자신의 일부를 찢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는 이 길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지만 제 마음은 놓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반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임스가 저를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려는 듯이 제 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륜을 뛰어넘는 깊이가 있었고 경험이 아니라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흐르다가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만 깨졌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가 마침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관심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공유한 연결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의 구조에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저는 목이 메어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아끼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우리 자신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죠.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 싸우고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더 강하고 현명한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미래, 정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한번 그 선을 넘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선을 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떨어져 있었고 우리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한숨을 내쉬며 청바지를 털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잘 자요. 엄마. 이 제임스의 말투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우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잘 자렴. 아가야. 나는 그가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스크린 도어가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가가 찡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거나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지키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해도요. 사랑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단히 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웃음, 조용한 순간, 프레드에 대한 기억에 집중하며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긴장감이 계속 남아 우리가 넘은 선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대화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입술을 떠나기 전에 무게를 재고 측정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농담을 던지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의 저변에는 우리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그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소금을 건네줄 때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친숙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로 물든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맞은편이나 복도에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짧은 연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둘 다 억누르려고 애썼던 감정이 저에게도 똑같은 그리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에 다시는 길을 잃지 않기로 결심하고 굳건히 버텼습니다. 우리는 프레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얽히고 설킨 그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와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생명줄이 되어 가족, 사랑, 치유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에 우리를 안착시켰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중한 거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레드를 그리워하는 아픔과 제임스와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일의 무게가 저를 압도할 것만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순간에도 저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선은 아무리 흐릿해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이 당장은 옳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외부로 파급되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임스도 이 점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부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질문을 생각하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너무 많은 말이 오갔으며 너무 많은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강한 무언가를요.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냥 아빠가 그리워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런 것들 없이 아빠랑 가까워진 느낌이 그리워요.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그래, 얘야. 하지만 프레드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 그 후로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고치처럼 고요함이 우리 주위를 감쌌습니다. 영화가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경쾌한 사운드 트랙은 방 안의 무거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몇 달로 바뀌면서 우리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웠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완화되어 좀 더 조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가 위험한 영역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이해를 굳건히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함께요.